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19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이걸 편집을 해서 내일 방송을 할까 하다가 파트 2로 요것 때문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김정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노력 폄훼 안 돼. 도발 멈춰야. 이재명 씨의 발언인데 조혜선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발언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온 국민이 민생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민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멩이를 던져 더 큰 상처를 낸다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 저는 솔직히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영국 외무 국방장관이 북중러 이란 쪽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뉴스도 소개를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근데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제 수출하는 거는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음, 이렇게 정의하는 거, 평화가 곧 경제다. 이것은 이제 이념적이고 이념에 대한 거지 논리적인 얘기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를 그냥 지나갈래 하다가 좋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표를 만든 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파트 1에서 북한이 한 것보다 그 이상 강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게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현재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거하고는 이제 대립되는 얘기죠. 이재명 씨의 견해하고 태영호 씨의 견해는 대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발언은 동아닷컴 조혜성 기자가 한 거고, 요거는 김승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자 대 기자의 대립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재명 씨의 발언 내용을 한번 충분조건 논리라는 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은 뭐뭐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건데 만약에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등등으로 도발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대강 에, 정책으로 간다면은 한국은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미사일 도발과 우리 윤 대통령의 강대강 대응책은 서로 갈등 대립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에, 한국의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또한 민생 경제가 위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반도 평화는 불안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근원적 원인도 모르는 자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을 모르는가? 민생 경제 위기라고 지금 진단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디프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저도 소개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양 민생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 프레임의 공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논리가 마땅스럽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안보 위기는 또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이 말하자면은 이 주가를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확 다른 나라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안보 위기가 오는 것은 그래서 안보 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한다. 만약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은 외국 투자기관들은 대량 매도를 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겠지만 점선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따르게 뉴스를 본 데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가 곤두박질 하는 이유는 외국 기관들이 한국이 혹시 대미 이탈이 되고 중국 의존 회귀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음, 안보 위기도 있겠지만은 대미 이탈 중국 의존 회귀가 만약에 있다면은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할 것이다. 대량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싸게 내니까 주가가 하락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생 위기 경제 위기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또는 안보 위기도 동의하기에는 좀 아직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 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몽땅거려서 현재 윤 정부 하에서 한국이, 근데 그 한국이라고 한 거고 한반도라고 표현하면은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두 가지가 전부 다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평화 불안이다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훈수를 두고 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다는 얘기죠. 김정은이는 이미 우리를 주적으로 규명했음에도 이재명이는 계속 친화적인 발언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들, 여기서 또 우리가 나오네요.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표면에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김정은의 남한을 가지고 제일 주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뜨끔한 모양이죠. 이제는 우리도 피가 섞인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 얘기대로 그대로 가라. 이렇게 이제 훈수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아버지 때하고 할아버지 때, 음, 그 뭐 한민족을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해야만이 이게 이제 평화가 되고 행복을 찾아올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김정은의 지금 행복은 영원히 우리는 분단국가로 살겠다는 그런 거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생각하고는 좀 이게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라고 했다. 여기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사항이 뭐라고 돼 있나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거 아닌가요? 국방방위가 1순위 아닌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거로. 자, 평화가 이제 저 문제로 다가오는데, 제가 이재명 씨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그냥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위기론을 앞세우고 평화 유지란 언어 프레임을 씌우기에 전형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되고요.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이게 문제냐, 이게 뭔가 문제냐 그러면 문제란 것은 대립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립관계로 한번 해보면은 현재 대립관계는 북한 도발 강력 대응이 현재 현 정권의 정책이죠. 그거하고 대립되는 것은 대북 평화 정책이죠. 이게 대립된다고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이제 주장인 거겠죠. 이게 대립이 되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필요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한국 국방력 증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국 경제력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를 끄집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그 필요 조건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한국 평화 아니겠어요? 한반도 평화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한 내에 한국 평화를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죠. 아니 그 필요 조건으로 어, 한국 평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 국방력 증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는 반드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력이 상승해야만 한다. 또한 한국 경제력 상승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북 평화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이재명이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겠어요. 평화가 있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민생 경제가 평화가 있으면 안정이 되겠냐는 논리는 맥힐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리 X라고 한 것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이건 억지로 대립관계를 만들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측면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우선순위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은 너는 국가 안보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은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국제적 상황이 평화시대는 지났음을 모르는 웬 전응화 수준의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평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짠 순진무구한 생각이냐 아니면은 한국만 평화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로 가겠다는 거는 뜻은 좋은데 현실이 그럴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립관계가 아니고 억지로 만든 대립관계로 해서 대립각을 만들어서 국내 총선용으로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 이거하고 관련된 거에 의해서는 이 기류, 저류 현상이라는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화책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데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했다라고 연합뉴스에서 오늘 보도를 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 이거는 미국의 그 어떤 그
평가기관 GFP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G 나가면 글로벌 뭐 파이팅 포스의 약자일까요? 어쨌든 폴스겠죠. 폴스 파워, 폴스 파워 이런 것 같네요. 1, 2위는 미국, 러시아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작을수록 그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뽑는지 모르지만은 병력, 무기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반 예상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그러니까 경제력도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안, 민생 경제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만은 현재 한국이 5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 났냐?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로면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요. 외국 기관에서도 그렇게 5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만 하더라도 인구 대국이에요. 대국인데 대국도 아니면서 인구 이제 5천만원에서 이제 4천 몇백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말이에요. 영국 우리보다 뒤쳐졌고 일본도 뒤쳐졌고 인구 1억 얼마로 우리 인구의 3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쭉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북한은 36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겁을 먹게 만든다고 아니지. 예, 그러면 실제 붙어보면은 그냥 바로 단기전으로 북한은 소멸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그런데 무슨 평화 운운하고 자빠졌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평화 그러면은을 원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또 그걸 공격하는 평화론자 줄이 있겠죠. 저는 평화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좌파 애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써먹는 용어고 그 다음에 환경, 평화 요런 거 많이 이제 내세워 가지고 겉으로 말로 하고서 내막으로는 지들의 이권을 챙기는 년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가별 국방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국방예산에는 북한은 58위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체 그 GDP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2.5%인가 일본도 2.5%까지 올리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일이라 그러면 군사력은 5인데 예산은 10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예산을 좀 더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를 상대할 정도 수준은 태영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야 뭐 영수회담 있다 이거 하지 말고 이재명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은 뭐 검단인가 어디 인천시 그 송영길이 거기 거 그냥 인수 받아가지고 지들끼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는 태영호 정도면은 맞짱 또 주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얘는 뭔 평화 타령 같은 개뿔 같은 얘기를 하는지 이런 표현을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써버립니다. 이런 뉴스를 그 여가 없이 견해도 없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뉴스란 게 팩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뉴스라는 것은 기자의 견해도 나오는 게 원래 뉴스가 그런 뉴스도 있죠. 그러니까 분석 의견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 하더라도 그냥 팩트를 근거로 한 기자의 견해라든지 오피니언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는 것도 뉴스거든요. 단지 뭐 어떻다만 하는 건 뉴스의 성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논설도 있고 그렇듯이 논설위원만 논설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기자도 자기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중앙일보 기자는 그렇다 하는 팩트만 전달하는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 독자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한국을 그 주적이라고 제1의 적대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미리 주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주적을 저는 중공을 주적으로 한다.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그거 주적의 그 허리춤에 껴 있는 거지. 허리춤 정도의 그 저기 애 주적이지. 애 주적. 나는 그 정도 생각한다 이게 북한을. 그래서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중국하고 북한이 대립관계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나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도 발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요거 가지고 경제 발전했다고 이 호남 지방에서 그이 야권이나 그 이 좌파 애들이 이제 그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이 서해안 시대라는 명칭을 해서 저기 완도에서부터 그 새만금을 경유해서 서울로 해서 원산 흥남까지 해가지고 저기 어디죠? 거기가 그 함경북도 그 나선 지구까지 여긴 신의주까지 자 이런 원대한 꿈을 그 나중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항상 이건 기본 자료로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 대목에서 요거를 좀 가져와서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야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정재훈 기자가 조선비즈에서는 한 방산 올해 2차 계약 속도 루마니아, 이집트, 중동 신규 수주 기대한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130억 달러 약 17조 4천억 원 그 130억 달러 한 조 정도는 매출을 일으켜야 될 텐데 올해 지상과 항공 부문에서 굵직한 수출 계약이 또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카이 그 한국 항공우주는 FA50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에. 그리고 또 작년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 주된 이유가 지금 한국수출은행에 방위산업업체한테 무슨 대출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출 못한다. 뭐 이따위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수출 한도를 올려주면 되지 대출 한도를 올려주면 되지 확실한 거라면은 그게 이 민간 기업이나 다른 데서도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왜 방위산업은 왜 제동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올해 안에 금융지원 문제가 해결되면 2차 계약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수출은행법에 대해서는 제가 뭔지 그것도 어떤 뭐가 있긴 있겠죠. 뭐 수출입이니까 그 수입하는 거하고 무슨 수출하는 거하고 뭐 바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복잡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이 들어간 것들을 그렇게 대고 우리 그 수기원 헬기 그 공격용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I 넥스원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공2 지대공 요격 미사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미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동 지역에서 신뢰도를 쌓았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 지금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 순위파 중동하고의 그 거래는 좀 바람직하지만은 시아파 이란 같은 데하고의 거래는 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고 또 무역이 되더라도 우리는 좀 순위파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6회공이호 우주넘버는 한화 시스템이라고도 또 연속해서 정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을 해버리니 이런 그 조선은 보수 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니까 한국 방이 껐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뉴스 보도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 하나 시스템에서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상업용 위성 통신도 성공을 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의 위험한 저류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론 기관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파트 1에서 CNN의 그 뉴스인데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느껴가지고 그러면 저류 현상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 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감춰져 있고 보통 부정적이거나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감정, 믿음 또는 특징이다. 감정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념 내지는 사고방식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집단 정체성의 결정적 선택은 이 지역의 이념 투쟁의 저류를 모호하게 합니다라고 예문을 들었는데 예문을 들어도 이거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파트 1에서 소개한 거는 위험한 저류 현상이 미국인들을 정치적 극단으로 끌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도대체 저류 현상이 뭐지? 해가지고 이걸 찾아본 건데 아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개념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민주당의 충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과 TV가 필사적으로 트럼프 때려잡기를 슬랩 소송 이런 거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지 법률상 인정되지도 않는 소송을 들이다 걸려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후보도 못하게 한다든지 자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언론들이 그거를 또 대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트럼프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오하라 히로시 일본 언론인이 이렇게 슬랩 소송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저류 현상 같은 거의 예가 아니겠냐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파트 1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트럼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옳았고 매가를 때리는 것은 바이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CNN이 이런 그 저류 현상에 동참하지 않고 장인애들은 원래 CNN이 약간 저는 레프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레프트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현재의 미국 언론에 대해서 까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한국 언론도 불령 저류 현상이 있다고 보여지죠. 이런 의미에서 저류 현상이라는 용어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 언론애들도 이런 게 있다. 중국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주로 미국 까는 얘기만 하고 일본 까는 얘기는 뉴스를 많이 내면서 정작 중국에 대한 뉴스 보도는 별로 다루지 않는 언론 한국의 언론애들 그거 문제 있는 언론 애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새 총통 취임 전후 중국이 노리는 위험성 유사시 가능성은 대만과 센카쿠 침략 동시에 이루어질 것. 일본의 아메바 타임즈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유사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라고 일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만에서 사건이 터진다면은 그거는 일본이에서 터진 거나고 마친 거기 때문에 참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해서 일본판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거로 좀 풀이를 해 나가는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커밋한다고 그랬는데 커미트먼트 그 약속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커밋한다는데 커밍아웃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커미트먼트 그냥 약자로 커밋한다 했으니까 커미트먼트 코멘트는 아니고 커미트먼트 합의하고 약속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안보 불안 위기고 나발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떠드는 야당의 대표 얘기보다는
지금 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뭘 저지르면은 옛날 그 6.25 한국전쟁처럼 북한 참전 아니 중공군 참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못 꿀 겁니다. 장애들 여력이 그렇게 안 될 거고요. 대만이 N쪽에 신경 쓰기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그 인민해방군이 또 부정부패해가지고 로켓 이제 미사일 연료를 어떻게 물로 채워놓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연료를 해먹겠 그런 애들이 돼갔느냐 그런 생각도 나고요.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대만이 더 위험한 거지 지금 한반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만약의 사태는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0 집중 연끌한 4개 아파트 단지 분석 40%가 이미 손해라고 연끌해가지고 뭐 했는데 금리 오르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 내려가죠. 좀 골치 아프다 하는 게 지금 연끌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 사진은 가끔가지 이용되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하남시예요. 왜냐면 이게 조정공기장이고 여기 우뚝 서 있는 것이 그 시래기 소각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완전 소각한다고 자랑거리로 지금 공원화해 했다고 해서 전 그 지자체가 그 발생주의 처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도시 공기를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화생방 공격으로 다 죽이려는 애들 같아요. 야당 애새끼들은. 아주 저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니까 저도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아파트 저도 사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서울은 떠나고 싶지 않다. 처음 여기 살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그냥, 그래도 그냥 서울 시민으로는 안 갔다 해서, 여기를 안 갔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어, 요거는 서울시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봄에 찍은 모양인데, 지금 뭐 개나리가 지금 왕창 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딜까? 개나리가 많이 핀데 응봉산 이런 쪽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언덕배기도 있고 이쪽이 그 북한산 어디 자락인지 어디 자락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음. 5선 연장 노선 진도 끝에 인천 검단 2개 경유해가지고 인천 김포 그 신도시 양곡 지구까지 가는 거로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더 연장돼서 뭐 마성이라는 곳까지 해서 김포시 끝단까지 그 어, 한강 그 해안 그 한어구 그런 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란 얘기는 저는 이런 표현 속에서 서울이 그 정도 이게 지금 북한하고 어디서부턴가는 그 한국 하한 하구 쪽이 이제 휴전선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 생각할 땐 꿈에 그리게 됩니다. 서울이 그 정도 컸는데 휴전선하고 맞닿은 데까지 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버에서 이 올리버 쌤이라고 한국에 와서 원어민 강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울산에 이 부인이 울산 여자 같고 그 뭐 울산에 그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 이제 그 혼혈인 딸이 태어났죠. 그몇 살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말도 하고 미국말도 다 하고 집안 내에서는 한국말을 많이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조금 크더니 진짜 아버지 보고 한국말 대화하면은 재밌어. 진짜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쩌면 미국에서 한국인의 전적성도 지키고 싶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인 그 올리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국어란 말과 같이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미국에 살아도 한국말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빠인 올리버는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할머니하고는 영어로 대화해도 아빠에게는 한국말로 대화할 것을 아이가 요구하는 그런 장면도 찍혔어요, 동영상에. 사람은 정말 사용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같다. 어린 체리가 기특하기만 하다.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살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다 영어를 유창하게 또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올리버에게도 감사함을 표하지만은, 엄마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애한테 한국말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니까 자기하고 생김이 틀리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생김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냥 동시에 한국말하고 미국말하고 같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는 것은, 생김이 달라져도 유대인처럼 자신들의 언어와 글자를, 또한 종교가 있으면 좋은데 유대교를 통해서 지킨다면 세계 어디 가서 그 쫓겨나가서 살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지켜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계 미국인들은 유대말도 하고 유대 글자도 쓰고 모자도 요거 뭐가 이거 쓰고, 그러면서도 미국말도 하고 자기네 말도 하고, 뭐 3개국어 작원 이 세계화 시대 때는 적어도 한 두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미래 세계. 저는 뭐 한 가지 한국말뿐이 하진 못합니다. 조금 영어 조금 보고서 해독 정도 하는 거고, 일본말 조금 해독하는 정도. 음, 중국말은 한자니까 있지만은 중국 발음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저기 뭐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즘 한자를 더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고대 한자를 우리들이 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발음으로는 못하지만은 한자는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이 시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 그 한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중등학교 때도 한자 시간은 또 따로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국어 교과에서는 한글과 한자가 좀 병행해서 한자가 가로치고 좀 나오다가 자꾸 상용 한자들이 줄어들고, 뭐 몇천 글자 정도 국내에서 쓰는 거로 하고 다 한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한자를 안 쓰더라도 다 그 문명은 발달하고 또 우리는 다 되더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한글이 그만큼 또 뭐 위대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글자를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다시 한번 그 세종대왕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한국의 정체성은 그 한글을 통해서 살아남는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2023년도 영업 잠정 실적에 한미 반도체 매출 51.5%가 감소해가지고 1,590억 을 했는데, 3,200억 정도 하던 게 그냥 뭐 반타작 해버렸죠. 영업이익은 69.1% 감소했고요. 미원 SC라고 매출이 4,376억 원으로서 28.4% 줄었고, 영업이익은 70.9%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원인을 얘기했는데, 국내외 경기 침체 및 경기 심화에 따른, 요게 원인이 되면은 결과는 매출 감소고, 영업이익 감소는 재고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이 재고 가격이라는 게 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지, 그런 거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나름대로 원인은 그래도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전선이라는데 매출이 1조 거의 5천억 대인데 그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5%가 증가했습니다. 자, 디프레이션 시기에 그래도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그래도 좀 나오죠. 해외 수출 및 공사 매출의 비중 확대와 요게 원인일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개선했다. 자,
매출 증가하고 공사 매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 하는 얘기는 중간에 한 가지 뭐 원인을 건너뛴 거죠.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다는 얘기죠. 매출이 5.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8%니까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영업의 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또 당기순이익까지는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서도 돈을 아꼈다 하는 얘기를 좀 표현하고 있네요. LG화학 매출이 55조 2,400억 원대로서 전년도보다 8.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9.8%로 더 높게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5.1%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표현했냐? 첨단 소재 사업 및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에 따른 매출 확대. 자, 그러면은 첨단 소재 사업 및 에너지 솔루션 성장이 원인으로 매출이 확대됐고, 매출 증가한 것만 설명은 되죠. 그러면 영업 비용이 더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수익성은 감소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석유화학 시황 악화.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이죠. 음, 글쎄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지 몰라도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벌써 이 잠정 실적 낼 때는 내부적으로는 다 그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저는 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판매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원인 결과는 그거로 충분하다. 근데 뭘 그냥 그 유식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매출 상승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진양화학 매출 뭐 조그만 회사만인데 282억 원으로서 2.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거꾸로 원가가 늘었다는 얘기죠. 0.9%.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10억 원이었는데 21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 감소했는데 자, 매출 감소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늘어난 것은 결국은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첫 해, 정률법으로 한다면은 첫 해에 가장 많이 비용이 떨리니까 그래서 적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도 의외로 시간이 걸렸네요. 이재명 씨 발언 때문에 동기가 됐습니다.